어, 이거 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영어니 빠이빠이 했는데 학교에서 음, 이제 그 보강을 하라고 또 부탁을 하네요. 그래서 오늘 또 하루를 보강 시간으로 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입학하거나 학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한 2주 늦었죠. 그죠? 이제 2주 늦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게 한 번도 휴강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보강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학사 일정상 이건 보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보강을 하게 됐습니다. 작별 인사까지 했는데 또 우리가 만나게 됐네요. 뭐 세상 일이라는 그런 거예요. 뭐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뭐 특별히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우기보다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쭉 복습을 하면서 또 뭐 학교에서 부탁한 것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죠? 만약에 오프라인 강좌라면은 여러분들한테 다 했으니까 이제 보강은 이제 생략합시다 하고 뭐 안 와도 되는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교육부에 또 이게 신고가 되고 또 점검이 오기 때문에 이 형식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온라인으로 하면 여러분한테 강의가 더 알차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온라인 강좌를 지금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그렇죠. 한 2학기에서 걸쳐서 해야 될 것을 한 학기 안에 다 한 거예요. 그만큼 알차게 군소리 없이 강의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런 강좌를 제대로 듣기만 하면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강좌를 하게 되면은 뭐 절반은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수님이 또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다짐하고 설명을 하다 보면은 막 그 시간이 늘어져 버려요. 그래서 계획했던 것 절반밖에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신에 이거는 이제 그걸 뭐 여러분 중에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니까 계획대로 진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등록금 내고 사실은 온라인 강좌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학습한다면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강의가 내용이 많아져 가지고 오히려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한테 부담이 더 크게 돼 버렸죠. 참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잘 됐네, 그지? 여러분들이 일단 내한테 경제학을 배웠으니까 이걸 제대로 이제 그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내용을 한번 그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시간에 우리 배운 게 경제를 배웠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겠죠. 경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이랬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념, 그러니까 통상적인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면서 들어야 이게 그 가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고 했죠. 내가 하는 식으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고 이걸 습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즉 A가 아니라 B, 즉 B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A가 아니라 즉 통념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고 설명을 하면은 훨씬 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겠죠. 이런 방법을 배워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B다가 여기서는 경제에 관해서는 통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돈을 아끼는 거라든지 돈, 그 다음에 효율성, 이걸 우리가 또 아니면 시장, 이걸 경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배운 내용은 에 따르면은 B, 즉 A가 아니라 B는 뭐냐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 동시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그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을 죽이는 활동이 아니라 살리는 활동이다.
좋은 삶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지금 우리의 그 현실의 경제가 사실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죠? 실업자로 내몬다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굶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을 하게 만드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는 올바른 방향의 경제가 아니라는 거죠. 즉 좋은 삶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나쁜 삶으로, 그죠? 빈곤과 불평등, 그 다음에 과로 쪽으로 이제 이끌어가고 있다는 측면을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 그런가? A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배운 A는 경제는 관리될 필요가 없고 자유방임에 맡겨둬야 된다. 이런 얘기였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B는 뭐예요? A가 아니라 B는 관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왜? 여러 가지 생산활동, 분배, 소비의 그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행동하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관리가 되어야 된다. 즉 자유방임에 맡겨질 것이 아니라 관리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의 기반은, 그죠? 그때 A는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 경제학은 경제학 그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학만 열심히 공부하면 경제학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통념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경제학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인문학과 자연과학 위에 서 있다. 그죠?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이거죠? B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제학이 바로 자연과학과 인문학 위에 서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이 동일한 인문학적, 자연과학적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답을 내리면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경제학파가 만들어지죠. 결국 경제학파가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가 인문학과 자연과학이라는, 즉 경제학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다른 학문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바로 이러한 시각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은 앞으로 인문학과 자연과학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경제학 있으면 학파가 있죠. 그 학파에 이제 각자의 그 대표적인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고, 성장, 분배,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보수 경제학, 진보 경제학 이렇게 얘기하죠. 보수 경제학은 바로 미래통합당이죠, 지금. 그 다음에 진보 경제학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배운 게 이제 경제학은 뭡니까? 우리의 일반적 진술을 부호 처리하고 인과관계를 설정해서 수식과 도식하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특징이죠.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모든 경제학 서적은 여러분 스스로 이제 혼자서 읽어낼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승환 교수한테 배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뭐 꼭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는, 현실 경제는 시장 경제와 비시장 경제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제도에 의해서 관리된다. 이 얘기죠. 그럼 A는 무엇이었습니까? 제도 없는 경제, 그 중에서도 비시장 경제 없는 시장 경제만을 경제라고 이해했는데 우리 B, A가 아니라 B는 바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현실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과관계의 문제에서 우리는 현실의 경제는 이렇게 정치, 문화, 본성, 기술과 이렇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봤죠.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경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총체론이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문학적 질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렇죠? 먼저 A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단일 본성이고 그 다음에 이기적인 본성만 가지고 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복잡한 다중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기적 본성은 물론이고 이타적 본성, 그 다음에 한간, 호기심, 제작 본능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인문학적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서로 다른 답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인문학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경제학이 나오고 서로 다른 경제 정책이 나온다.
결국 인문학과 자연과학에서 이 경제정책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이런 서로 다른 인문학에 대해서 따라서 서로 다른 경제정책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보수 경제학이 바로 신고전주의 경제학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 이 그릇이 있죠. 바로 놓여 있는 그릇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공이 이렇게 공을 넣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딱 균형에 이른다. 이게 바로 우리 자본주의 시장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래 보니까 결국 정부나 시민사회는 시장에서 손을 떼라 하는 그런 자유방사상이 나오고, 비주류 경제학, 즉 케인스 경제학과 제도 경제학은 거꾸로 놓은 그런 그릇으로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항상 경제는 불안전하고 불평등, 실업이 난무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입이 있어야 된다. 즉 자유방임에 대해서 여기서는 개입주의 정책을 실시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죠. 개인으로 존재하는가, 사회로 존재하는가. 개인으로 존재한다면 이 표의 오른쪽에 신고전주의 세계가 돼서 그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딱 더하면 정확하게 35가 나오죠. 오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뭡니까? 이게 더하면은 합이 35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걸 우리는 구성 오류라고 불렀죠. 이런 현상이 오히려 더 현실에 더 적절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S가 35보다 크면은 사회적 존재인가 개인주의로 행동할 때죠. 근데 S가 35보다 크면 사회적 존재가 개인적 존재가 또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으로 행동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죠. 자,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구성의 오류 중에서 경제학적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보는 이제 포스트 케인지안 경제학, 우리 지금 사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즉 개인주의적 사회적 행동이 사회적 존재가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면 비용의 역설과 저축의 역설이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으로 행동할 때 나쁜 사회성과 좋은 사회성으로 또 나눠진다고 했죠. 나쁜 사회적 행동은 과시소비나 불공정 거래, 갑질이고, 좋은 사회적 행동은 규모의 경제라든지 협업의 이익, 사회적 자본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구성의 오류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나쁜 것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좋은 것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넘어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소득주도 성장의 그 정책의 그 어떤 전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첫째가 이렇죠. 최저임금 인상 상당히 오래전에 이제 한 1년 전부터 그죠. 이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논의가 있었죠. 그래 일단 소득주도 성장, 즉 포스트 케인지안 경제학을 채택하는 이 진보 정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임금을 인상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신고전주의 경제학, 즉 보수 정당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임금을 인상하면은 어떻게 돼요? 기업이 고용을 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가 쇠퇴한다. 이런 관점이었는데, 최저임금을 인상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인간은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에, 즉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은 이것이 이 소비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했죠. 왜냐? 임금이 많아지니까 소비를 많이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된 이유는 기업이나 정부가 노동자와 기업 간의 관계를 사회적 관계로 본 결과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개인주의적 관계를 보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행동하면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승수효과죠. 소비 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면 다시 이제 생산 고용이 또 증가하겠죠. 그러면 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서 이윤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또 이윤이 증가하니까 기업에서 돈을 많이 빌려주겠죠. 그래서 투자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가속도 원리라고 했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국민 소득이 증가한다. 여기에 이제 현 정부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가 이 본성은 우리 사회적 존재인데 이 사회적 존재가 이 사회적 관계를 본성에 맞게 돈독히 할 때 이렇게 긍정적인 비용의 역설이 발생한다. 비용을 돈을 많이 쓰면은 포켓에서 돈이 다 나가니까 손해될 것 같아도 오히려 포켓에 꼭 넣어놓고 있으면은 돈이 안 돌기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포켓에서 비용으로 딱 지출하면 돈을 썼는데 사회 전체는 더 풍요롭게 된다는 거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돈 안 쓰고 전부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계속 저축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 그 스타벅스에 만약 알바하고 있는데 가서 커피도 안 마시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해고되겠죠? 그럼 내가 가서 이제 마셔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또 다시 월급을 주고 여러분들이 그 월급 가지고 또 케이크도 사 먹고 이렇게 하면서 케이크 공장도 돌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저축의 역설은 또 뭡니까? 경제 불황기에 아까 그 얘기죠. 그 말 저축의 역설이나 비용의 역설 다 뭡니까? 이게 돈을 꽉 모아놓고 창고에 재놓고 금고에 재놓고 있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부자들은 우리 많이 모아야 많이 벌어서 딱 모아놔야 이게 자본이 돼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인데 그게 모아가지고 바로 투자되면은 괜찮은데 모으다 보면은 이제 너무 많았으니까 소비도 못하고 있고 또 장사가 돼야 투자가 되는데 투자 안 하거든요. 돈 많다고 투자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 많은데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축 많이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경제는 성장하지 않게 되죠. 그 말은 저축 많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비용으로 지출해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오히려 경제가 이제 활성화된다는 것이 저축의 역설이죠.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돈을 그냥 꼽을 쳐놓고 있다든지 아니면 혼자서 전부 다 착취해가지고 자기 혼자서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모이기는 모이겠죠. 그건 저축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축은 됐어. 그럼 자기의 삶은 안정되겠죠. 우리도 뭐 돈 많이 모아놓으면 엄청 안전합니다, 사실. 그죠? 그런데 이제 자기는 안전하지만은 돈이 안 도니까 또 쓰지 않으니까 그게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은 굉장히 이제 불안해진다는 거. 역설적이죠. 그런데 이 역설이 진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여러분들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부자인데, 그지? 돈 안 쓰고 계속 여러분 등록금에서 나오는 그 돈을 월급을 받아가지고 계속 모아놓고 그냥 집에서 그냥 간장에다 밥 말아 먹고 이래 보십시오. 그죠? 그럼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도 안 팔리지? 삼겹살도 안 팔리지? 그럼 되겠습니까? 자, 근데 나는 그 스타벅스도 뭐 커피 마시도 합시다. 근데 내가 마실 수 있는 게 뭐 하루에 2잔 이상이지 뭐. 내가 돈 많이 있다고 10잔씩 마시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다 쓰지도 못하고 계속 돈이 썩어 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분배를 잘 해야 스타벅스 커피도 못 마시던 사람도 마시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래 하겠죠? 이게 더 맞는 분석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비용의 역설과 저축의 역설이 사실은 맞물려 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계속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기업의 임금이 낮아야 기업이 살아난다 하는데 임금이 낮아. 그럼 기업은 한동안 살겠죠? 그런데 기업은 살았지만 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급이 조금밖에 안 되면은 이 스타벅스 뭐 커피 만들어 놔도 여러분들이 사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 말이 맞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그 말은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조금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게 단기간에 또 임금이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해서 바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렇진 않아요.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왜? 승수 효과가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승수 효과의 결과 또 가속도 효과가 발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이거 뭐 한 해 해보고 안 되니까 집어치우자. 이러면 집어치우면 어떤 식으로 할 거라는 겁니까? 또 월급을 적게 주겠다는 거예요. 월급 적게 주면 그게 옛날 한 30년 전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통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그 일반 노동자들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자기는 일시적으로 돈을 모았을지 모르지만은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자기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이걸 모르고 지금 단기적인 이익만 자꾸 챙기고 있으니까 마지막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참 이게 이 보수 정당의 그 정책들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식으로 하면 전부 뭐 기업이 다 죽고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지금 포스트 케인지안 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가지고 그 선진국들 있죠. 독일, 영국, 프랑스, 전부 유럽 선진국들은 그러니까 1930년대부터 지금 그러니까 80년 동안을 이 정책 가지고 계속 경제를 성장시켜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을 갖다가 실험 중이어서 아직까지 불안한 이론이고 듣도 보도 못한 잡소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경제학자가 우리나라에 많은데 이게 얼마나 무식한지 알겠죠? 너무나 자기 이론만 알고 남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나 이러한 이론에 의해서 서유럽의 경제는 거의 한 80년을 이 이론에 따라서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이 이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임금 정책이라든지 사회복지 이런 것들이죠. 최저임금을 높이는 이런 정책을 지금 중단하면은 그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시간에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겠죠. 자, 그러면 조금 쉬다가 또 하도록 합시다.